작품들이 이제 까미 페스터 소설 첫 장에 처음에 보면은 그 다니엘 데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어떤 위기 상황을 다른 위기 상황으로 얘기해 보는 것도 그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나? 무사가 다니엘 데포 우린 로빈슨 크루소를 잘 알고 있지만 그 17세기 18세기인가? 후반에 그 런던에서 발생한 패스트에 대한 일종의 소설, 전염병 연대기라고. 다니엘 데포의 소설을 까미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소설을 쓰는데,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 이 마릴린 체이스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에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로스앤젤레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페스트 같은 그 페스트를 이제 다룬 소설. 지진이 아니고 페스트 같아. 그게 이제 있고 해서 대충 소설로는 그 세 작품, 그러니까 페스트를 다룬 작품은 적어도 좀 유명한 거 세계 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 사라마고의 그 눈뜬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 눈뜬 자들의 도시는 이제 좀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좀 상징적인 다른 어떤 그 사람하고 독특한 그 환상적 리얼리즘에 맞는 그 환상으로서의 어떤 전염병, 눈이 뭐 세상이 하얗게 보인다라고 그 전염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페스트가 제일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그 까미가 이 페스트를 또 쓸 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그 까미 전기에서 로트만에 쓴 전기를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희망의 페스트, 처음에 희망의 페스트라고 하는 식으로 제목을 붙이려고 했대요. 그걸 얼핏 네. 근데 이게 그 페스트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식으로 이제 붙여졌다는 이야기죠.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페스트가 결국은 이 까미란 사람이 사실은 지중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데 지중해는 우리가 보통 지중해라 그러면 뭐 푸른 바다, 짙푸른 바다, 에메랄드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뭐 태양 이렇게 상상하는, 사실은 까미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풍경, 전경이라 할까요?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막 같은 거예요. 사막. 그래서 황량한 어떤 그런 분위기. 사실 지중해를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이제 이 지중해라는 것도 이제 넓으니까 프랑스 남부나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그 무슨 뭐 깐느니 뭐 니스니 하는 도시들이 있는 국제 영화 세계 영화제가 열리고 하는 그 모나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그 프랑스 남부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 길목, 유명한 그 소위 지중해, 유럽적 지중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이 북아프리카를 통과하는, 북아프리카와 약간,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이 알제리, 모로코, 그죠? 이쪽 북아프리카에 맞닿은 지중해는 매일 삭막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한 바로는 이 프랑스 남부 쪽에 이 좀 화려하다 할까, 좀 사치스럽다 할까, 뭐 그런 지중해의 풍경과 달리 스페인만 넘어가도
특히 뭐 여름, 네. 까미의 여름, 네. 까미의 계절은 제가 보기엔 여름이에요. 중요한 계절은 네. 이 까미의 태양, 여름, 사막, 중막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 남아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까미가 그 오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에서 그 처갓집이 있어 첫 아내에 둘째 아내 처갓집 뭐 친정집이 처갓집에 있는데 네. 거기 사서 조금 이제 머물게 되는데 네. 그 직전에 1931년으로 그 전기에 나온 1931년에 그 오랑에서 티푸스가 유행을 했대요. 네. 티푸스가 거기서 힌트를 얻긴 했는데 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까미가 페스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절망의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상징보다도 네. 희망의 상징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반대되는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까미의 페스트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희곡, 보통 까미의 작품을 부정, 긍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 소설 이방인, 그다음 평론, 시집시나, 그다음 또 뭐죠? 희곡으로서 뭐 오해 이런 게 이제 아마 오해일 거예요. 그 세 작품이 이제 소설, 희곡, 평론 네.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어떤 부정 또는 절망의 어떤 그 분위기, 절망의 주제를 듣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희망의 뭐 메시지를 담는다고 할까 해서 소설 페스트, 그 다음에 이 희곡으로서 정의의 사람들, 평론으로서 이제 반항인, 이게 한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처음에 구상할 때는 정반대로 구상했고, 실제로 까미 어떤 더 초기 작품, 가령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더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알제리 찬양 또는 알제리적 지중해, 사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럽적인 지중해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까미가 유럽적인 지중해의 그런 어떤 풍요나 사치나 이런 것을 까미가 좋아했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는 이건 뭐 느낌인데 자기 태어나서 자란 알제리 그리고 스페인 이 둘째 아내가 스페인 출신인가 그렇죠. 스페인 출신인가 뭐 어떤 스페인하고도 이 연관이 되죠. 자기 외가 쪽에 뭐 스페인 계열, 스페인 피가 있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건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는 이 투라든가 또는 뭐 플라멩고라든가 이런 거 정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스페인은 굉장히 삭막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여름이라도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뭐 이제 이 영국이나 북유럽에서 이제 독일 이런 데서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럽의 풍요로움, 유럽의 어떤 푸르름, 유럽의 어떤 초록 이런 걸 보다가 스페인에 딱 들어가면 막 덥기도 덥지만 풍경이 별한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나뭇잎도 비둘기도 없는 곳인가요? 막
메말랐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 뭔가 막 흙먼지 같은 게 막 확 쌓여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프랑스 남부나 이탈리아에서 느끼는 그런 더위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말하자면 좀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들어요. 제가 스페인에 대해서 뭐 예컨대 뭐 프랑코 독재 정권이라든가 스페인 내란이라든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행할 때 제가 스페인 유럽을 한 두어 번, 두세 번 여행을 하면서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북유럽을 여행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미의 그 페스트의 배경이 되는 오랑을 딱 벗어나면 뒤에는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 이집트에서 알제리까지 이어지는, 모로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집트 같으면은 뭐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 정도. 그 다음에 알제리 쪽으로 오게 되면 수도인 알제와 오랑. 그리고 이 모로코로 오게 되면 뭐 몇 개 도시. 이런 식의 도시,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를 제외하면 그 뒷부분은 대부분 사막이거나 아니면 사막과 비슷한 그런 산악지대. 그래서 참 삭막한 어떤 도시라는,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까미가 그걸 좋아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 까미도 페스트를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희망의 페스트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려고도 했고, 또 그게 까미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다고. 희망의 페스트라는 제목이요? 예. 그러니까 뭐 희망의 페스트, 이제 페스트를 그렇게 볼 수는, 지금 우리가 읽는 페스트는 그런 뭐 희망의 페스트가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의의 사람들 같은 희곡에 대한 그 해석을 보게 되면, 까미의 경우에 이 정의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하자면 이 세계, 자기가 비판하는 세계, 정의롭지 못한 세계에 저항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음 이제 공연했던 이 장루이 바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연극 배우가 있는데, 영화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연출을 하면서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페스트의 경우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완전 실패를 한 이런 그 이야기가 로트만의 전기에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페스트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제일 처음에 오랑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첫 부분에.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나무도 비둘기도 뭐 초목도 없는 도시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다를 뒤로 하고 있는 그게 돌아앉은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오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중해 그 풍요로운 그 도시들과는 상반된 이미지인 거죠. 이 도시가 그냥 메말랐다, 생명력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여름 되면 뭐 예전에 작년에 하던 거 똑같은 거 그냥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지루하게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의미 강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랑이라는 도시를 묘사를 한, 그게 사실 퀘스트 전반의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앞에 묘사가. 근데 그게 어쩌면은 그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가 살았던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 그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인 거죠. 그게 너무 대조적인 거죠. 프랑스라든가 이제 그
깎는 니스 쪽에 그 그렇지. 지중해하고 너무 예, 반대. 예. 걔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의 어떤 고향이고 땅인 거죠. 자기가 서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희망이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비둘기도 없고 뭐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죽을 날 받아놓고도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페스트라는 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 마음속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더 절실해지고 그동안에 이제 습관적으로 살던 이런 것에서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절정이 결국은 그러니까 구건대로 서로 모아서 우정을 다지고 이런 것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깨어나니까 그게 희망이잖아. 그 도시에 뭔가 희망 찾은 거죠 오히려. 네네. 초목이 없을 때보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희망이라는 표현이 네, 그 희망과 페스트와 또 오랑의 분위기 이런 것이 선생님이 그걸 묘사해 주시니까 예. 너무 이게 다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까미가 살았던 1940년대 오랑은 식민지였단 말이죠. 식민지 땅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제가 그 소설의 첫 부분, 특히 오랑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서 이게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그 오랑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백인 프랑스 사람과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구역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의 어떤 뭐라 할까 심성이라 할까 그죠? 유럽인의 심성에서 본 오랑. 반면에 그 원주민들이 본 오랑, 원주민들의 오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럴 수 있어. 특히 이제 그 베르베르족의 어떤 그러니까 알제는 수도기 때문에 훨씬 더 원주민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많았죠, 백인들이. 그리고 백인 뭐 군부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있었는 반면에 오랑은 이 두 번째 도시였단 말이죠. 좀 이제 떨어진 도시 좀 뭐랄까 하지만은 사실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 원주민들이 어떤 그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어업 활동도 하고 뭐 무역 활동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어항이단 말이에요. 알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데 알제보다는 훨씬 더 백인이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원주민들에게는 그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도시 비슷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까미의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경우에는 알제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이 허무하게, 진짜 허망하게, 막 상막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반면에 페스트는 방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상막함을 막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까미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을 이렇게, 우리 동네 이렇게. 제국주의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페스트라는 소설을 곧 페스트가 이제 이 마을을 덮치게, 이 도시를 덮치게 되는데, 그런 소설 전개의 서막으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뭐 맞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또 뭐 꼭 그렇게 묘사를 했어야 되나, 오랑을, 그 오랑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생명력이 없고 죽어가는 도시처럼, 그러니까 페스트 이전에 이미 그런 도시인 것처럼 마치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이제 페스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막
역설적으로 살아나는 형태로 만들려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게 그렇죠. 의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무의미한 절망의 어떤 배경이. 세계로 네. 묘사하는 게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까미가 뭐 오랑의 그런 그 오랑이란 도시 자체를 그렇게 묘사했다기보다도 그런 그 작품의 한 요소로서 그 풍경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까미에게 있어서 그 도시나 페스트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뭐 기후 같은 네. 또 자연 조건 일종의 뭐 운명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세계. 네. 뭐가 뚝뚝뚝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고 그건 마치 뭐 이 패스트든 뭐 전쟁이든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든 뭐 자연 재해든 뭐든 간에 어떤 재난의 상징으로 네. 되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거.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어떤 재난 이 희망 그 자체가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난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희망이라는 게 주어지고 또는 뭐 그 삶의 어떤 양태로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걸 재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재난이 있어. 피할 수 없는 뭔가 선생님한테 재난이 아니지 저한테 재난이 뭔가 살아내야만 하는 뚫고 고수로 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약간 실존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한테 예. 주어진 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갈 것이냐 그 방법론을 탐구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발휘되는 인간의 의지 또 연대 이런 것에서 어떤 그 가능성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여기 이렇게 반짝이는 뭔가가 있다 이 암흑 속에서 그래도 그 거기 보면 이제 하루하고 둘이 해변에서 이렇게 이제 보조를 맞춰서 수영하는 장면 그게 사실은 가장 미학적으로 이제 장치된 부분인데 네. 그렇게 이제 두 남자가 그 같이 보건대를 하면서 밤에 그 밤수영하면서 잠깐 느끼는 그 우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다. 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연대를 하고 이제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사이에. 그래서 뭐 괜히 뭐 신한테 뭘 바라고 뭐 그렇게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를 동원해서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연구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우정을 확인하고 사랑하고 이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패스트. 그렇죠. 그 장치로서의 패스트고 그러니까 결국 삶이 재난이다. 네. 삶이 재난의 표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 까미 우리가 흔히 뭐 이방인에서도 그렇지만은 재난이라고 하는 부조리의 가장 상징적인 집약적인 한 현상이죠.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극한의 어떤 상황을 패스트라는 것으로 이제 상징하고 있고 재난을 상징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그 재난의 묘사, 재난 그 자체의 의미 부여가 아니고 재난을 극복한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일종의 나중에 따르하고 리우가 그야말로 다시 수영하는 바다에 수영하는 그 장면으로 상징되는 우정 또는 뭐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재난을 우리들의 어떤 부조리한 삶을 부조리한 세계와 대결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그런 이야기겠죠.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큰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게
게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작은 거를 인생에서 작은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가끔씩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라는 거는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사이의 어떤 뭐 신뢰랄까, 뭐 애정, 거기서 애정이라고 합니다. 애정 같은 거는 서로 노력하면 잠깐은 좀 얻어낼 수 있잖아요. 서로 좀 신뢰도 할 수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인간이 다 얻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사실 이데올로기 같은 거는 뭔가 막 큰 사랑, 큰 정의 뭐 이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대가 워낙 막 나치가 휩쓸고 막 사람 그런 큰 거를 내세우면 사람을 다 죽이고 너무 그런 이제 세계 속을 살다 보니까 까미가 이제 그 작은 것의 소중함, 인간다움 그런 것을 이제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나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광풍이라는 거를 상정하지 않고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그렇게 이제 소박한 결론에 이르렀던 까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의 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작은 것, 말하자면 영웅주의에 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영웅주의적인 이데올로기나 또는 뭐 대단한 어떤 그 대의명분을 내걸고 하는 그런 뭐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까미의 경우는 결국 나중에 이 퀘스트를 쓸 무렵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파시즘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까미가 결국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를 하는, 그래서 결국 사르트르하고 이 대결을 하는, 결렬을 하는,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까미라는 사람이 그런 그 거대 이데올로기, 뭐 그게 민족주의든 또는 뭐 파시즘이든 뭐 공산주의든 간에 그 거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웅주의를 거부하는, 영웅주의를 부정하는, 소설에도 그런 거, 특히 리우를 통해서 영웅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 뭐 이런 그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그 영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타루도 그렇고, 뭐 그람도 그렇고, 영웅으로 뭐 조금 그런 영웅주의 비슷한 게 있다면, 코타로는 영웅이라 하긴 못하죠. 그 좀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까미는 영웅을 뭐 내세우지도 않고, 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뭐 영웅으로 생각한다거나, 또 영웅주의 같은 걸 가지고 있다거나, 영웅시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없고. 타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시적으로 나는 영웅주의를 싫어한다고. 타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리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리우는 조금 전형적인 사람이고, 그 밖에 이 랑베르 같은 사람도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리우도 그런 사람, 의사로서. 근데 저한테 제일 코타르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일 뭐랄까, 신기하다는 표현도 그러네? 좀 매력이라고 하는 말도 그러나, 좀 이색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루가 그랑이에요. 저한테는. 그랑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뭐 성실하게 공무원 활동을 하고 난 뒤 집에 와서 소설을 쓴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뭐 그 소설 쓰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굉장히 진지하게 뭐 단어 하나 고르는데도 문장 하나 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진지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소설가도 아니고 소설 작품을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생활 태도 때문에 아내로부터도 이 그림을 봤잖아요. 그런 그랑.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산다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좀 이색적이죠, 솔직히. 물론 유럽에서는 뭐 비정규직 공무원이에요. 비정규직 공무원이 있는데 비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입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 그렇게 살면서 뭐 소설을 쓰고 또 결국 이제 보건대 활동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시민 영웅으로서 제시한 인물이거든요. 응? 그라니까 제시한 영웅은 그랑이라고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랑이란 그랜드. 예. 그러니까 위인이란 뜻인가? 뭐 영웅이란 뜻인가? 네네. 그랑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문장 계속 고쳐 쓰는데 진을 다 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에 이제 몰두하는 인물인데 그 보건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아무 저항감 없이 당연히 해야죠. 뛰어든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뭐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일을 기여하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성이 살아남아있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그 자기 실현 이런 것을 정말 해나가면서 또 그 인류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한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네. 사람한테는 그렇게 웃기스럽지 그 않고. 인물을 돈도 권력도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그런 인물을 어떤 이상적인 시민 상으로 제시를 됐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 소설에서 대단히 좀 검역적으로 살잖아, 그죠? 그랑이 좀 이렇게 뭐 돈이나 권력 같은 걸 추구하는 기보다는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충실하고 또 공동체, 그러니까 이 보건대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다는 것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물인데, 아울러 이 타루도 사실은 이 사람도 일종의 랑베르처럼 외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랑베르가 항상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 물론 랑베르도 나중에는 여기 남게 돼 보건대에 합류하지만 항상 도망치려고 하는 랑베르 대조적인 인물로 이제 외지인 타루가 다루어지는데, 이 타루가 일종의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어떤 그 갈등, 그러니까 검사인 아버지가 사형을 선고하고 죄수에게, 사형수에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어떤 그 저항감을 느껴서 집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사형 제도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이게 뭐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사회가 한 벌써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형 범죄가 형법에 규정이 돼 있고 사형을 그렇기도 하면 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해야만 범죄가 좀 줄어질 수가 있다. 특히 말하자면 극히 극악한 어떤 가정 파괴라든가 이런 범죄가 그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좀 우익적인 또는 보수적인 사람들 주장도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아버지 검사가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겨움,
네. 넘겨서 집을 나온다. 네. 어린 시절에 10대의 집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10대 소년의 어떤 그 모습은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네. 힘든 그런, 특히 네. 뭐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검사 아버지는 굉장히 아버지 찬스에 제일 맞아. 특혜를 누리면서 특혜를 살기가 좀 그렇죠. 네, 사는 사람이 많지. 그 특혜를 좀 거부하고 네. 이 따로 끊임없이 방랑을 하잖아요. 맞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뭐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방랑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연히 이 시점에 갖게 된 것이 맞아. 오랑인데 네. 따로 역시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보건대 사실 보건대 활동을 따로가 시작을 그렇죠. 그라니 따로가 시작.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 보건대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네. 주도적으로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검사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최정상에 있는 권력의 정상, 그 권력에 반항하면서, 그 권력에 저항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정치적인 뭐 독재에 그와 저항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따루처럼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히 가정의 차원에 자기가 가장 우리로서는 사실 그런 아버지에 거역한다는 건 뭐 아버지 어떻든 간에 거역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그 위대한 검사 아버지를 오로지 그 검사 아버지와 사형을 집행한다? 뭐 다른 어떤 뭐 아버지로서 무슨 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식을 팬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무슨 술 주정한 것도 아니고 직업상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직업인으로서 아버지가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검사니까 그렇죠. 판사가 선고하겠지만 사형 집행을 감시하는 이런 역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반응한다고 하는 건 부작용에 있어가지고 아주 특이한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서양에서도 그다지 뭐 일반적이진 않지 않나. 근데 제 생각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주적인 뭐 이런 뭐 독재에 저항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대단히 그 비민주적인 뭐 특히 이 부모에 대한 뭐 부모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극단적인 또 뭐 효도 개념을 가지고 효도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뭐 아내나 뭐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차별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사적인 생활의 차원에서 비민주적인 이런 사람들을 저는 꽤나 봤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요새 그런 걸 보잖아요.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무슨 뭐 여성에 대한 무슨 성희롱, 뭐 최근에 뭐 그런 사건이 몇 가지 벌써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민주화 또는 인간화 뭐 이런 어떤 구호들이 단순히 어떤 그 사회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 또는 뭐 경제적인 차원 이런 뭐 문화적인 차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세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외적인 차원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또 그런 것을
뭐 그런 점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 개인적인 심성의 차원, 개인 관계의 차원, 사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도 그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면 결국 그 외적인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허망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따루를 보면서 그러니까 반인간적이다. 따로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검사로서, 사실 검사의 직분인데 그렇잖아요. 뭐 따루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뭐 예를 들어 뭐 사소한 절도범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형을 내릴 만한 중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고, 또 사형이 선고된 그런 중범죄인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건 검사로서는, 국가 권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따르는 더더구나 그 존재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반항을 해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방랑 생활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뭐 이제 계속 끊임없이 탈출을 꿈꾸고 탈출을 도모하고 보건대 활동을 하면서도 뭐 또 한편으로는 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랑베르가 마지막에 결국 이 보건대에 다시 합류해서 떠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좀 뭐 영웅주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뭐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영웅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충분히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죠. 따루도 그렇잖아요. 따루도 그 행동, 거지 또는 그 마지막에 죽는 그런 또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무튼 그 두 사람, 브랑과 따루. 그러니까 이 타루가 네. 그 사춘기 때 그렇게 느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침륜이 되거나 현실을 알기 전에 인간 성의 그 순수한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거를 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자기는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저거 완전 이상하다. 뭐 국가 권력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개념도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잘 죽이는 건 아니다라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자기는 앞으로 어떤 뭐 명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할 거라고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자아를 정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걸 사실 이건 보면은 이제 리우가 원래 가난해가지고 자기는 가난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이제 자세가 정립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 다 있는 거를 마치 그렇죠. 부처님처럼 그걸 버리고 이제 자기 식의 이제 삶의 방법을 정립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식적인, 그러니까 그 지식인적인 정립인 것 같아요.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인 가난, 의식적인 버림이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도 당연하게 보건대 이런 거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랑베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는 이제 조직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이데올로기라던가 이런 거대 그 관념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아닌 그 인간의 어떤 본성, 그 네이처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죽음에 대한 감각,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다들 그 정도까지 도달한 거죠. 그 모든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이제 커먼 센스가 서로 이제 맞아 들어간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우정이 생기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시대가 너무 이제 막 반 휴머니즘의 세계, 인간을 너무 이제 그냥 하나의 논리의 도구로만 보고 뭐 가장 단순한 원리조차도 무시하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그건 너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작품. 그렇죠. 그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아까 우리 처음 이야기했지만 희망의 패스트.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걸 낙관주의다 비관주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해 가는 어떤 것은 희망이고 유토피아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선생님이 한번 우리가 지난 언제 한 말씀 같이 나누었던 이런 뭐 솔릿 같은 사람이 말하는 재난 유토피아 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솔릿 솔릿 책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전 솔릿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솔릿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자기 경험의 어떤 그런 통한 뭐 성찰 같은 것도 뭐 대단히 좋지만 뭐 개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최근에 어떤 게 있었나 뭐 좀 사적인 수필 비슷한 자기 경험, 자기 가족 세계, 가족들의 이야기, 뭐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애환을 둘러싸고 하는 얘기도 좋지만 역시 제가 제일 그 감동 깊게 읽은 책은 이 별을 응시하라 라고 하는 그 나름의 재난 유토피아에 대한 책인데 뭐 사실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그 사라마고의 책은 사실은 좀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는 낙관론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래서 비관론이랄까 좀 허무주의라 할까 뭐 그런 어떤 좀 이 인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요소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솔릿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솔릿이 그 책에서 이 별을 응시하라 거기서 그 여러 논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결국 인간이 어떤 간단히 말하면 뭐 사회적 진화주의, 진화론 비슷한 어떤 극단적인 경쟁, 극단적인 그 생존 경쟁, 서로가 그 홉스적인 뭐 인간 인류에 대한 이해 관계, 서로가 막 이 물고 뜯는 그런 어떤 살벌한 관계의 존재냐, 아니면 어떤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런 어떤 좀 더 이타적인,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또는 이타적인 뭐 이런 어떤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관의 어떤 그 부분, 단순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그런 어떤 논의를 하면서 솔릿은 결국 재난 유토피아의 개론 유토피아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 상호 경쟁적인, 상호 투쟁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상호 구조적인, 상호 협조적인 이런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 재난 유토피아의 어떤 그러니까 재난이 낳는 아름다움, 재난이 낳는 재난 상황에서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원래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솔릿이 이야기하는 것과 까미가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물론 이제 까미는 그 낙관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패스트를 없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항상 우리에게 패스트는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 세계에 패스트 같은 그런 재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치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환희하는 사람들 보고 마지막 장면에 리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까미에게 있어서 뭐 없어져야 할 악이 아니라 항상 상존하는 어떤 인간 조건의 어떤 모습 이렇게 전제가 돼 있고, 문제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응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조하고 구조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재난 유토피아 같은 솔릿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결국은 이게 좀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20세기 말에 8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 40년 동안 이 유지가 되어 왔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낳은 어떤 그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빈부 갈등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문제, 특히 또 코로나19가 그런 것으로부터 배태가 되었고 그런 것을 근본적인 어떤 치유가 없이는 코로나19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극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 코로나19 세계, 코로나19의 이 참혹상,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소위 어떤 극렬한 어떤 경쟁 사회, 어떤 그 상호 투쟁, 뭐 이런 거 세계관을 버리고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상호 구조적인 그런 어떤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쓴 책에서 이 까미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에서 까미는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다. 그러니까 이 상호 투쟁이 아니라 상호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이제 아나키즘을 특히 이제 그 사상가로서 이제 크로포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까미가 나중에 이제 반항인 같은 소설, 그러니까 이 패스트하고 한 쌍을 이룬다는 그 평론으로서의 반항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크로포틴이라든가 이런 거 아나키스트들을 상당히 그 인용하면서 그 결국 어떤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투쟁이 아니라 상호 구조, 상호 공감, 상호 연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생의 어떤 그 삶을 추구하는, 그 까미 패스트가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까미의 그 패스트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어떤 그 패스트라고 하는 극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삶의 행태로서의 어떤 모습이지만, 더 근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이제 짧게는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극한 경쟁의 이념을 우리가 이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길게 본다면은 19세기 찰스 다윈 이후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민족 간의 어떤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침략, 제국주의 이런 식으로 이 지난 한 1, 200년
세계를 가장 혼돈에 빠뜨린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극심한 인류의 비극을 낳았던 것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상호 협조 연대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간의 어떤 상호 협조라든가 연대 같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다 그러니까 그 까미 자신이 그런 그 거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좀 아나키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재난이라는 게 네. 어쩌면 진짜 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이제 계몽주의가 탄생한 그 배경에 리스본 대지진 거기서 이제 볼테르가 프랑스의 볼테르가 미패를 응시하라라고 한 것에서 이제 솔릿이 그 제목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볼테르 시에서 따가지고 미패를 응시하라. 근데 그 볼테르나 뭐 그때 이제 당시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도가 되어서 계몽주의를 이제 끌어오고 프랑스 혁명이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그런 그 재난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전 시대의 문명을 비판하는 새로운 인식이 잡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근대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뭐 발견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말씀이신 그 사회 진화론, 뭐 진화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승자 독식 뭐 이런 그 힘의 어떤 질서라는 힘의 질서에 의존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사실은 제국주의도 생기고 신민주의도 생기고 근대가 이제 띄워준 거잖아요. 근데 이 근대의 어떤 결과 탄생한 그 끝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가장 나쁜 점은 정말 사람을 이제 경쟁의 상대로만 본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메마른 거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이제 사람이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 문명의 결과로 우리가 이 코로나도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도 인재일 수 있죠. 그런 문명이 탄생시킨.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반성을 하고 새로운 뉴계몽주의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점부터는 뉴노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결국 그것이 이 까미가 이제 통찰했던 정말 우리는 서로 상호 부조하고 살아야 되고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인간의 삶이지. 이전에 살았던 거 이건 다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우리도 사실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그 전망 그런 것이 이제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기류라는 거는 그 사실 종교 개혁 그 계몽주의라는 것도 헬레니즘의 그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의 핵심은 인간 속에 긍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 소크라테스가 네 속에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거 다 인간 내부에 이미 신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 성에 대한 신뢰, 인간 자체에 대한 낙관주의, 이게 이제 헬레니즘인데, 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그린이라는 세례를 통해서 헬레니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인간 이제 이 테스트라는 세계를 창조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패스트라는 것도 이게 실제가 아니고 그 문학적인 구조물이잖아, 하나의. 그러니까 실제 패스트가 왔을 때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비교원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난 위한다고 하다가 자기 걸려서 죽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리얼리티를 알 수가 없는데, 솔릭 같은 경우에 그걸 탐구한 거죠. 실제 역사니까 지나온 역사를 가지고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재난 유토피아가 이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재난 유토피아라고 발견했던 그런 그 현상들이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이전에 서양 문명에 깔려있는 기독교적인 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힘입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건 사실 문명의 유전자를 타고나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자연은 아니라고 이미 그 문명 속에 던져진 거니까 그 서양 문명 속에 던져진 사람들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성경 말씀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재난이 났을 때 그런 거를 행사했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기독교적인 세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건데 이게 완전 원시 문명에서 과연 그렇게 드러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데 전쟁이 났을 때 서로 돕는지 또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다시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거 말고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원죄로 인간 원래 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죄를 짓게 되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죄론에 비춰보면은 서로 싸우고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가 너무 막 자기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이제 불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인간관하고 헬레니즘적인 인간관이 이제 서로 대비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인간관 원죄, 헬레니즘에서는 인간 속에 좋은 것이 다 있다.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 사실 근데 이 두 축이 서양 문명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 면에서.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한나 아렌트가 그런 논문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헬레니즘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가? 저도 그 기독교는 뭐 이건 인간인의 이제 사상이고 헤브라이즘으로 우리 순수한 예수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이 현실이 모든 교육이 근대 교육이라는 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그 물을 마시고 양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 근대 문명을 헤브라이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딱 갈라낼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또 길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것, 가장 인간으로서 기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믿고 신봉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리컨시더 하는 거죠. 재고하게 하는 기회를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람에 따라서는 헤브라이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통해서 또는 헬레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길이냐, 그 두 가지 서양 문명의 큰 그 기둥으로서의 그 두 가지를 놓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지 모르겠고, 어느 요소나 다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까미의 경우에는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가 그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죠. 묘사되고 많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예, 예. 파르농. 네. 파르노인가? 하늘로. 파늘농. 근데 이 파늘농도 나중에는 복원대에 같이 합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그건 까미의 경우는 이 헤브라이즘보다는 헬리즘에, 특히 이제 까미는 이제 뭐 어떤가 무신론자로서 태양이라 할까 뭐 이런 거, 사막이라 할까 이런 지중해적인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경도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그걸 뭐 역으로 또 까미가 대단히 그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실 그걸 어떻게 어느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구별하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가 새로운 어떤 그 성찰, 새로운 어떤 반성,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성찰이나 뭐 고찰의 까미의 페스트라는 게 중요한 텍스트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성찰이나 뭐 고찰의